오늘 연사님은 최동훈 교수님 그리고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ERC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송시곤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ERC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또 거기 스핀오프 하셔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배울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양력 소개드리면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하시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하시고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 18년까지 계속 교수를 하셨고요. ERC 과제는 어디 있더라? 2008년까지인가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때 하신 걸로 창업하신 회사가 피도텍. 프레이맥스와 피도텍은 어떤? 프레이맥스에서 사명을 피도텍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신 거군요. 예. 그리고 보면은 수많은 저널 논문도 쓰시고 학회도 발표하시고 또 눈에 띄는 게 산학과제 수행 건수가 200건이 넘네요. 그래서 굉장히 산학 협력과 창업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하고요. 예. 저희 회사가 SHDI에 참여 기업을 하는 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뭘 하는지 슬라이드 2장으로 잠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식회사 피도텍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냥 두 개의 핵심 기술을 다루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나는 통합 최적 설계 기술, 그다음 또 하나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우스. 소프트웨어 하우스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다 판매를 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가 하는 일답게 저희가 벌써 창업한 지 21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피아노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을 지금 21년째 저희가 개발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발한 게 이제 AI 디자이너 심, AI 디자이너 탭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AI R&D도 저희가 2015년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우스니까 당연히 산업체 과제도 하고요. 요즘 산업체에서 그 부서에 딱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기술 지원하고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또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AI R&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 AI를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는 저희가 잘하고 싶은 통합 최적 설계를 위해서 앞으로 AI가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시작하면서 브루스라고 이름을 붙인 피도텍 자체 개발 AI 플랫폼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게더링, 그다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그다음에 AI 모델 제너레이션하고 반드시 밸리데이션 해야 되겠죠. 이렇게 4방으로 구성된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이 위에 5개 애플리케이션, R&D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 멘토, 이게 이제 공학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AI를 개발한 것이고요. 브루스 심, 요새는 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그런 걸 하는 거고, 타임 시리즈 이건 누구나 하는 컴퓨터 비전인데 저희가 이쪽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산업체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손을 대게 됐습니다. 이건 국방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요거 브루스 멘토가 있는데 2개의 AI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설계 변수를 선정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메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건데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R&D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자꾸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가 나온 것이 이제 AI 디자이너 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4년 9월에 출시를 하는데 2025년 버전으로 나오는 게 AI 디자이너 탭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마음을 좀 바꿔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건 제가 슬라이드 2장으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고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이 SHDI 센터에다 공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 대중화를 위한 AI 디자인 옵션 기술. 그래서 얘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로 나온 건 AI 디자이너 심, 탭 이런 것들입니다.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 혼자 좋아서 떠들 것 같아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거는 메타모델 기반 최적 설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3꼭지로 나눴는데요. 제일 처음이 일반적으로 공학 설계는 3단계 이렇게 거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공학 설계하는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메타모델 기반 최적 설계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AI 디자인 오피마이제이션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슬라이드 2장으로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공학 설계의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적용 사례가 여러분과 비슷한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게 이제 이준상 교수님 연구실에서 2022년에 여기 그 Engineering Applications of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에 실린 게재된 그런 논문입니다. 저는 이제 공학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늘 주목하는 설계 대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설계 대상은 뭐냐면 트라이카스피드 멤브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거는 뭐 이준상 그 교수님 논문에서 따온 거고, 제가 이준상 교수님께 전화로 이렇게 해도 좋다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설계 대상인데, 제가 얘기한 공학 설계 3단계는 뭐냐 하면 설계 대상이 뭐든지 간에 반드시 3단계를 시퀀셜하게 밟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설계 문제 정식화입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문제 정식화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설계 요구사항을 모두 정량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수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도메인 날리지가 없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상 교수님 연구실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저 트라이카스피드 멤브레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설계가 정식화가 돼야 되고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설계 변수 값을 내가 정했어요. 하나의 설계안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설계안이 설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성능 지수들을 다 만족해? 하는 거를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어진 설계안대로 설계 변수 값을 줬을 때 나오는 성능 지수 값이 얼마야?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해석 결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요새 많이 하는 CA 어널리시스 툴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실제 실험으로 할 수도 있죠. 어쨌든 해석 절차 정립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든지 간에 설계 변수 값을 넣어줬을 때는 성능 지수 값을 내가 신뢰할 만해 라는 것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 단계로 설계 절차를 정립해야 됩니다. 근데 설계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동 설계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 최신 설계 기술을 이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최신 설계 기술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그 트라이카스피드 멤브레인의 경우에도 2단계를 거쳐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설계 문제 정식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역시 그 논문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가 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김영호 박사한테 물어봤던 게 여기 보면 이제 maximize R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R 볼륨은 minimize 되는 게 좋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이건 제가 이준상 교수님께 전화 드렸을 때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얘가 설계 대상이죠. 그래서 이 설계 대상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이 논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성능 지수는 뭐냐면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나타내는 R 볼륨. 또 하나는 그 밸브 리플릿의 thickening 이 얼마 되느냐. thickening이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Reynolds stress라는 두 개가 뭐냐면 성능 지수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계 변수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성능 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선정하려면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다뤘던 설계 변수가 뭐냐면 이 멤브레인 디자인, 멤브레인에 관련된 변수인데 걔가 뭐냐면 쉐입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 논문에서는 실린더하고 크로상 두 가지를 다뤘죠. 그렇죠. 어쨌든 쉐입이 어떠냐, 볼륨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인서션 앵글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 다음에 서피스 컨택 앵글이 얼마가 좋겠느냐. 얘들이 이 네 개가 R 볼륨과 레이놀드 스트레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이건 환자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환자의 스페시픽한 그러한 것을 세 가지를 선정하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analysis ratio고 또 하나가 age이고 또 하나가 히메토크릿입니다. 세 개 다뤘어요.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서 이거를 파라메타처럼 넣어주고 요건 내가 결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R 볼륨도 최소화하고 스트레스도, 레이놀드 스트레스도 낮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thickening 리스크를 줄이려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 하는 식으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설계 요구사항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R 볼륨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이 레이놀즈 스트레스는 30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증상으로 봤을 때 마일드하고 그 미디엄, 그 경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리밋 밸류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멤브레인 관련된 4개. 그러니까 설계 변수고요. 그다음에 환자 맞춤형으로 돼야 되니까 환자랑 관련된 파라미터를 3개 선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나면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설계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 환자에 대한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R 볼륨을 그러니까 레이놀즈 스트레스가 30보다 같거나 작으면서 R 볼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멤브레인과 관련된 4개의 설계 변수 값을 구하라.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설계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걸 명확하게 해놔야 내가 어떤 설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2인 해석 절차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가 있죠. 해석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 환자에 대한 이러한 수치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설계 변수 4개 값을 정하면, 설계안에 하나 주어지면 이 2개 값이 어떻게 돼? 하는 거를 산출해내는 게 해석이죠. 그러니까 단계 2는 뭐냐면 해석 절차 정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논문에 보니까 그 연구팀에서 쓴 거는 라트스 볼츠만 메서드를 쓴 솔버 쓰고 밸브 쪽하고 그다음에 멤브레인을 하기 위해서 immerse boundary condition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CFD 솔버를 쓰신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 CFD 솔버에다가 뭘 넣어주느냐 하면 아까 patient specific 변수 3개가 있었죠? 그거 넣어주고 이건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4개 설계 변수 값이 들어가죠. 설계안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2개 성능 지수가 나오는 거, R 볼륨과 스트레스 나오는 거. 요게 뭐냐 해석해서 정립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값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잘 됐습니다. 근데 단계 3이 뭐죠? 설계 절차 정립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 정립을 할 때 그 논문에서 한 거는 뭘 이용했느냐 하면 패러미터 스타디즈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미터 스타디를 여러 방면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설계 결과를 도출하셨어요. 지금 설계 가이드라인을 쭉 주신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논문에서 한 패러미터 스타디 하나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바꿔본 거죠. 뭐냐 하면 볼륨을 3레벨로 100과 125, 150 이렇게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인저션 앵글을 0도서부터 60도까지 변경시키는 이렇게 해보신 거죠. 그래서 2개 성능 지수에 대해서 패러미터 스타디를 한 거죠. R 볼륨의 경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보여주는 거는 뭐냐 하면 볼륨이 늘어날수록 R 볼륨이 작아지는구나. 다시 좋아지는구나. 그 다음에 인저션 앵글도 0도에서 60도로 키우니까 얘도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레이놀즈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키우니까 커져요. 이게 나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컨택 앵글, 인저션 앵글을 갖다가 높이니까 이것도 나빠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잡은 2개의 중요한 설계 변수, 볼륨하고 그 다음에 인저션 앵글은 2개 성능 지수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드 오프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왜냐면 이걸 하면은 빨간 거 나오게 하려고 그러죠? 네. 예, 근데 그럼 이게 넘길 때 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이걸로 또 가르칠게요. 네. 우선 네, 레이저 뭐 쓸까요? 레이저 포인터 쓸까요? 쓰지 마세요. 네. 전에 해보니까 그 레이저 포인터하고 넘기는 게 바로 안 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물론 뭐 이런 식의 패러미터 스타디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요거 뭐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걸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또 뭘 본 거냐 하면 여기 멤브레인 쉐입입니다. 전에 안 쓸 때 실린더 형태일 때 크로스상 형태일 때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아까 그 환자 스페시픽한 변수 중에 하나인 애널러스 레이쇼를 10, 20 이렇게 2레벨로만 보신 거죠. 그랬을 때 보니까 이게 애널러스 레이쇼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커질수록 올라가더라. 마찬가지로 레이놀즈 스트레스도 낮아지더라. 이건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패러미터를 다양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쭉 기술하신 것이 그 논문에 쓰여지는 설계 전철 이렇게 패러미터 스타디를 이용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디스커션 부분에서의 저자들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얘기한 CFD 마들 이셀프를 바로 사용하는 거는 최적화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왜? 이게 1회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얼마 걸리는지는 논문에 안 나와 있지만, 또 하나가 데이터 리졸루션. 이게 뭐냐 하면, 아까 패러미터 스타디를 할 때 어떤 거는 인저션인 건 5레벨로 했고, 볼륨은 3레벨로 했고, 아까 또 저기 애널러스 레인지 2레벨로 했잖아요. 드문드문 있는 거, 디스크릿 세트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적 설계를 하려면 그게 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지금 그 사용한 그 CFD 솔버로 사용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아주 뭐 적절한 멘트시죠. 두 번째 또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냐면, AI가 더 정밀하고 빨리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AI의 활용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답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1회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냥 우리가 디스크리트 레이블 데이터밖에 없어요. 패러미터 스타디를 얻은 건 그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기법을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 말씀은 메타 모델 기반 최적 설계 기술이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현존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고 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상 교수님께서 아마 이런 기술 썼으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타 모델이라는 거랑 유사어, 그러니까 동의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게 뭐 AI 머신러닝 쪽에서 예를 갖다 메타 모델이라는 것 대신에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 모델이라는 말은 통계학에서 나온 거고, 통계학 쪽에서 근사 모델을 쭉 만드는 게 발전했고, 최근에 들어와서 AI, ML 쪽에서 그런 것이 많이 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고, 일반적인 중간 용어가 아마 surrogate 또는 surrogate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prediction 모델 이것도 일반적인 용어고, 요새는 ROM이라고 해서 뭐 umbrella terminal 좀 씁니다. 어쨌든 다 유사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두 번째 코멘트는 그 AI 활용 부분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메타 모델 생성할 때 요새 머신러닝 모델이 유용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타픽으로 정했던 이거는 그야말로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AI 기술도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준상 교수님 연구팀의 이 논문을 접하면서 이렇게 SHDI에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과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을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참 낼 수 있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준상 교수님 연구팀에서 만든 논문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사실 설계 문제 정식화라든지 해석 절차 정립하는 거는 각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신 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 이걸 뭘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쪽은 좀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설계 정립을 하는데 대개 이제 기존 수동 설계 절차라는 경우가 있고 최신 설계를 이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차이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동 수동 설계 절차.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설계 절차라는 거는 이터러티브하죠. 반복적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초기 설계안이 있어요. 이게 뭐 다른 페이퍼에서 본 거건 있습니다. 그럼 설계안이 있으니까 얘가 만족할 만한 거야 하고 성능 평가를 해야 되겠죠? 성능 평가를 하는 거는 뭘로 한다고요?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CFD를 이용해서 하신 거죠. 하고 나서 요구사항 모두 만족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레인지 스트레스 30보다 작아? 그 다음에 R 볼륨은 충분히 작아졌어? 이걸 체크하는 거죠. 아니야. 30이 넘었어, 스트레스가. 그럼 뭘 해야 돼요? 설계값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설계값을 변경할 때 뭐로 하느냐 하면은 설계자 노하우에 의존해서 하는 거죠. 설계자의 노하우라는 건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설계자의 경험, 직관력. 경험이 많이 쌓이면 직관력이 생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설계값을 바꾸는 거죠. 인저션 앵글 한 45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볼륨을 갖다가 한 125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험에 의한 그러면은
R 볼륨도 작아질 것 같고 30 아래 갈 것 같아요. 스트레스. 이런 거 경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값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됐으니까 새로운 설계, 초기 설계안과 다른 새로운 설계안이 나왔죠. 그럼 이걸 다시 해서 성능평가하는 건 똑같은 해석 프로세스 정립된 거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만족할 때까지 이게 돕니다. 수동 프로세스로.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걸 우리가 적정 설계안을 얻었다. 에티켓 디자인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적 설계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설계 절차는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초기 설계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능평가 해석을 하고 만족하니 물어보고 만족 안 하는 게 설계가 변경을 하는데 이때 변경할 때 설계자 노하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최신 설계 기술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신 설계 기술의 실체가 뭐냐? 수치적인 프로시저예요. 수치 해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 최신 설계 기술이 입력으로 받는 건 뭐냐? 설계 히스토리 입력으로 받아요. 내가 설계안을 A로 했더니 R 볼륨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값이 이거였다. 근데 얘를 B로 바꿨더니 R 볼륨이 얼마고 스트레스가 바뀌었다는 설계 히스토리를 얘가 인풋으로 받으면 아웃풋으로 뭘 주냐면 그렇다면 모든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려면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해야 돼? 설계값을 어떻게 바꿔야 돼? 라는 걸 얘가 아웃풋으로 줘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설계값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자동 프로세스로 돌아갈 수 있죠. 자동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모든 설계 요구를 만족하면 그때 나온 거는 최적 설계가 얻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한양대학에서는 32년,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해서 지금 5년 반쯤 흘렀으니까 한 37년을 이 공학 설계 쪽, 특히 이제 최적 설계 쪽을 전공을 해왔는데 전 참 운이 좋게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업적 프로젝트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설계 결과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 딱 한 가지만 대라. 그럼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거는 설계자의 노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자의 노하우 속에 피직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설계 대상에 대한 피직스를 모르고는 좋은 설계가 안 나옵니다. 제가 아마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최신 설계 기술 좀 소개할 거고 그런 건데 그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 수치적인 절차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설계자를 돕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준상 교수님 연구팀에서 쓴 그 LBM 솔버 with immersed boundary condition 쓴 거 그것도 뭐예요? 돕는 도구에 불과해요. 설계자는 반드시 노하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얘를 대체해서 이거 쓰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부가적으로 최신 설계 기술도 쓰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설계자의 노하우는 우리의 두뇌에 작용해서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인지과학에 의하면 사람이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변수의 개수는 5개나 6개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이준상 교수님 논문에서 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설계 변수 4개, 그 다음에 성수 2개니까 6개 정도니까 할만하죠? 네, 할만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더는 이 산업체 문제를 보면요. 설계 변수 20개, 성능 기수 뭐 40개 이런 것들이 흔히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설계자 노하우만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신 설계 기술은 숫자에 관계없어요. 설계 변수가 많아도 성능 지수만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장점을 최신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해서 쓰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좋은 설계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한 가지. 그거는 설계자의 노하우입니다. 피직스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최신 설계 기술 어떤 게 있느냐? 무지무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많이 쓰이는 유한요소법이 1964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65년에 최적화 기법이 발표가 됐으니까 꽤 역사가 오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메타 모델 기반 최적 설계 기법은 이 아래쪽에 있는 4가지 기술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타 모델 기반 최적 설계 절차를 좀 말씀드릴 텐데 그건 뭐냐? 아까 이 최신 설계 기술 이용 절차 여기서 쓴 것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설계 노하우 부가적으로 최신 설계 기술을 쓰자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메타 모델 기반 최적 설계는 뭐냐? 이 많은 최신 설계 기술 중에서 최적화 기법이라는 방법을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성능 평가할 때 CFD 아까 LBM 솔버 쓰셨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여기에 메타 모델을 쓰자는 거예요. 메타 모델.
메타 모델은 뭐냐? 이런 거죠. LBM 솔버 썼을 때 이게 저기 아까 R 볼륨하고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만약 1시간 걸렸다. 그러면 메타 모델을 사용하면은 얘는 설계 변수 4개 넣으면 1초 이내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얘를 메타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메타 모델 잘 만들겠느냐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메타 모델 기반 최적 설계도 좀 말씀드릴게요. 메타 모델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모델, LBM 모델을 쓰면 얘가 1회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메타 모델을 쓰면 얘는 빨리 나와서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설계형 탐색이나 최적 설계에 적합하다라는 거로서 시작이 된 거고요. 자, 이 절차가 중요하겠죠. 메타 모델 기반 최적 설계할 때 기존 데이터가 없다면 제일 좋은 게 여기 강조한 샘플링 이용 메타 모델 생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샘플 포인트, 이건 이제 설명을 위해서 설계 변수 2개예요. X1, X2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R 볼륨이라는 리스판스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샘플링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2D 스페이스에 그래서 20개의 점을 찍겠다. 20번 내가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개를 어디다가 로케이트를 할 거냐. 이게 샘플링입니다. 실험점 배치죠. 배치. 이준상 교수님 연구실에서 했던 건 뭐냐. 이걸 파라믹 스타디라고 하네요. 2D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여기에 아까 뭐 인서션 앵글 때 5레벨로 했다면 0도서부터 이렇게 5점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볼륨을 3레벨로 했다 그러면 이쪽은 또 3레벨로 나눠서 그 파라믹 스타디에 그것만 쭉 한 거니까 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설계 스페이스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파라믹 스타디의 단점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어진 설계 공간이 있을 때 같은 20개 쓴다면 이렇게 위치시킨 게 설계 공간을 잘 표현해 라고 발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개가 이렇게 배치가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설계점이 나와서 여기서 비싼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하거나 또는 시뮬레이션 하거나 비싼 거. 이거 얻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LBM 솔버를 내가 20번 돌려야지 이 값들이 나오는 거죠. R 볼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봤자 얘는 디스크리트 데이터 세트예요. 아까 디스커션에서 나왔던 리졸루션 문제가 이런 거죠. 디스크리트 세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거의 없어요. 왜? 내가 untried point, 여기 이 점에서의 값을 내가 R 볼륨을 예측하고 싶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를 이 디스크리트 데이터에 레이블드 데이터의 부가를 확 높이기 위해서 잘 발달되어 있는 방법이 메타 모델링 방법입니다. 얘를 연속 함수로 만드는 거죠. 연속 함수로 만들어 두면 untried 포인트에서의 예측도 할 수 있고요. R 볼륨 값이 얼마야?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적 설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ncertainty assessment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입력 변수에 무슨 uncertainty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얘가 그 uncertainty가 얼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 굉장히 높아져요. 자, 하나하나 잠깐 살펴볼게요. 예, 여기 있다. 자, 샘플링 방법에는 크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누면 컨벤셔널 샘플링, 데이 샘플링 나누는데 컨벤셔널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샘플링입니다. 이러한 그 실험 계획법이라고 얘기되는 건데 그것들이 시작된 건 1926년 농업 분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개발된 거를 가만히 시뮬레이션을 쳐다봤더니 괜찮거든요, 방법론이. 그래서 그걸 갖다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도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70년대부터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데이 샘플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소사이어티마다 재밌는 게 그래서 이쪽 실험 계획법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저희가 이제 데이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걸 그분들은 전산 실험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차이가 뭐냐 실제 실험하는 경우에는 바이어스 에러도 있지만 랜덤 에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랜덤 에러의 이펙트가 더 큽니다. 대신 시뮬레이션 하면은 랜덤 에러가 존재하는 바이어스 에러만 있죠. 그래서 실험점 배치가 다릅니다. 실험점을 배치할 때 랜덤 에러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 영역의 경계에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에 주로 뽑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컨벤셔널 샘플링 기법의 하나인 게 CCD입니다. 실험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내가 그 성능 지수가
인자 또는 설계 변수 2차식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하면 이제 이런 식의 CCD. 요게 설계 영역이 다 거의 바깥쪽에 있죠. 2차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센터 포인트에 한 점을 두긴 하지만 주로 총 9개 중에 주로 경계에 많이 있고 얘는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용한 걸 할 때 같은 9점이 4배 골고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차이 있는데 얼마나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돼 있죠. 되겠습니다. 양쪽 다. 이 중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유용하게 쓰는 게 뭐냐 하면 오사곤 어레이. 이건 실제 실험을 하거나 그다음에 전산 실험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 또 하나, 특히 시뮬레이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샘플링 기법이 옵티멀 레이턴트 아크티브 디자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 설계 공간을 잘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저희 그 피아노에서 이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첫 부분, 요것에 대한 방법론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요거. 그 아까 비싼 해석을 했잖아요. 비싼 해석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뭐냐. 이건 안 보여드려도 사실 아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제가 강조하는 레이블드 데이터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런 거죠. 이거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여기서 설계 변수 6개짜리예요. 6개. 엑스펙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능치 3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출력 관수 3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개 값을 딱 주고 LBM 서버로 돌렸더니 Y1, Y2, Y3가 이렇게 얻어졌다. 이렇게 X 벡터가 줬을 때 상하는 Y 벡터를 함께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걸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X 벡터만 있는 건 언레이블드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설계를 위해서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당한 개수만큼 있어야 우리가 그 뒤에 모든 걸 잘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레이블드 데이터의 설계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건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요게 이제 그러면 메타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회귀 모델 만드는 경우가 있고 보관 모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3학년 때 수치 계산 시간에 커브 피팅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제 주로 변수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게 여기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귀 모델은 주로 실험점을 정확하게 지나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 실험하는 경우에 반드시 회귀 모델을 써야 되고요. 사실은 시뮬레이션 하듯 안에서 수치적인 막 돌아가다 보면은 그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또 뭘 써야 되냐면 회귀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얻은 이런 값은 정확해.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보관 모델, 인터폴레이션 모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리고 강력한 방법이 이쪽 회귀 모델 한 4가지쯤 있습니다. 다항식 모델, 그 다음에 radial based function regression, 그 다음에 ensemble of decision trees, 얘는 뭐냐면 머신 러닝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MLP, 얘는 multi-level perception, deep learning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요. 인터폴레이션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한 수백 개 정도라는 걸 잘 소화할 수 있게 크리깅이라는 모델이 아주 괜찮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RBF 인터폴레이션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알맞은 그 메타 모델은 어떤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서로.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크리깅 모델 같은 거 이러한 모델이 있어요. 이게 수치적으로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게 핵심 중에 하나고요. 이 크리깅 모델 안에서 내부적으로 최적화 기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최적화된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옵티마이징 테크닉을 씁니다. 그리고 RBF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얘가 보관 모델 또는 회귀 모델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소프트웨어마다 다 같이 그 RBF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메타 모델, RBF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 파라미터 또는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라고 얘기하죠.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가 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데이터마다 적절한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 값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자동으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퍼 파라미터도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해석하는 알고리즘이거나 설계하는 알고리즘이거나 이것처럼
메타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자, 내가 알고리즘 개발했어요. 그럼 이게 딱 한 문제에만 쓸 수는 없겠죠. 그 부류에 범용적으로 쓰여야 됩니다. 근데 그 범용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를 잘 적절히 정해줘야 그 알고리즘이 잘 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R 모델은 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앙상블 디시전 트리즈라는 게 머신러닝 기법에서 온 건데요. 요 중에서 5개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아마 이쪽을 해보시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뭐냐 하면 이 각 모델마다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RBF 모델은 옵션으로 안 줘도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데 얘는 사용자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쓸래 하고 눌러야 이걸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걸 구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산업체 엔지니어들은 성질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할 경우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게 MLP인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딥러닝 모델은 모두 뉴럴넷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요게 히든 레이어라고 불리는 거고 요 예를 보여드리는 거는 3층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각 히든 레이어마다 663이라는 뉴런을 가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물론 당연히 제공을 하는데 여기도 유저 디파인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러닝 레이트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보죠. 그랬더니 가장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히든 레이어 개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각 히든 레이어에서 뉴런 개수 몇 개로 하는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데이터 세트에다가 저걸 써갖고 여기 있는 것처럼 히든 레이어 3개 쓰고 663이라는 뉴런을 썼더니 더 잘 나왔다. 예측을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데이터 세트에다 똑같은 걸 쓰면 또 엉망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데이터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든 레이어 개수와 그 각 히든 레이어에서의 뉴런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드린다는 거죠. 안에서 최적화 기법 안에서 씁니다.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인티저 프로그래밍을 쓰고 그 많은 데이터 14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한번 AI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왜 저희 그 회사 소개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 AI R&D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브루스 멘토라는 게 있었죠. 브루스 멘토 for 메타 모델링.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메타 모델, 1호 해석 시에는 오reg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얘가 연속 함수를 만들면 참 좋은 거네. 반드시 있어야 돼. 리졸루션 문제도 없네.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실제 실험을 한 데이터건 아니면 CA 어널리시스를 한 거건 노하우에 의한 건 레이블 데이터를 내가 축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축적된 레이블 데이터는 반드시 프리 프로세싱 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샘플링 이용해서 메타 모델을 하면은 프리 프로세싱 필요 없어요. 워낙 설계공간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축적된 레이블 됐을 때는 프리 프로세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저희 플랫폼의 두 번째 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하는 게 missing data imputation, outlier 제거하는 것, normalization, 그 다음에 correlation analysis 이런 것들 해서 프리 프로세싱 하고 이러고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프리 프로세스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프로세스드 레이블 데이터만 나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메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만들어지면 그런 부가가치가 확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tried 포인트에서의 예측도 할 수 있고 최적 설계도 할 수 있고 uncertainty assessment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확한 메타 모델을 만드는가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요새 잘 발달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 프레임워크, 파이토치에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텐서플로우 뭐 구글에서 만든 거 백엔드로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마다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 하나를 택했다고 치죠. 이건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파이토치라는 이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택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타 모델링 하는 방법, 또 머신러닝 만드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데이터에 맞는 거를 고를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내가 딥러닝 고를래. 아까 MLP를 골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걸 고르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너무 필요하죠. 이걸 골랐다 손치도 아까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또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산업체 엔지니어한테 이걸 다 알아서 숙달한 다음에 써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쪽 SHDI도 마찬가지. 여기 리서치하는 분은 평생 해오신 게 있는데, 근데 저희는 평생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미션이 뭐냐? 이러한 거를 갖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우리 브루스 멘토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 메타모델 제너레이션 할 때 사용자들이 제공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프리프로세스 레이블드 데이터만 주면 브루스 멘토라는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메타모델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브루스 멘토 포 메타모델이라는 AI가. 그래서 예를 들면 겁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성능 지수가 Y1, Y2, Y3가 해서 효율이고 성능이고 안전성이다. 근데 저기 설계 변수 12개다. 3개가 나오는데 적당한 개수에 내가 레이블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스 레이블드 데이터 얻었다 하면 요 프리프로세스 레이블드 데이터를 갖다가 브루스 멘토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브루스 멘토가 효율의 경우에는요 가장 적합한 녀석이 크리깅 4입니다. 크리깅 4 이러한 그 메타 모델이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성능에는 EDT 모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안정성에는 MLP가 좋습니다. 이게 각각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질로 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자율적으로 선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디자인 옵티마이즈 쪽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적화 기법도 아까 제가 196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많은 최적화 기법들이 있고 뭐 여러분 매틀랩 안에도 옵티마이저가 있고요. 뭐 물론 저희 피아노 안에도 있고 많은 좋은 옵티마이저는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만 멘트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SHDI에서 아까 이수상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했죠. 그래도 실제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실제 실험을 이용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세탁기, 액체 밸런서가 설계 대상이지만 이것이 여러분한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험으로 내가 아까 해석 절차 정립할 때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 실험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최적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메타 모델 기반 최적 설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2조식 세탁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산업체랑 한 건데 요새는 뭐 다 신혼부부 목록엔 드럼 세탁기죠. 근데 요거는 이제 2조식, 좀 값싼 그런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2조식이라 그래가지고 요쪽에 있는 게 세탁부고요. 요쪽에 있는 게 탈수부예요. 근데 요 탈수부 요쪽에 뭐가 있느냐면 이 진동이 뭐가 심하냐 탈수부가 훨씬 심해요. 세탁보다. 요 위에 액체 밸런서가 있습니다. 요게 동그란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염수, salted water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유체 특성상 이쪽으로 기울면 반대쪽으로 얘가 쏠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 진동이 심해가지고 소음도 심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밸런서를 세탁기에다 밸런서가 들어가 있어요. 드럼 당연히 밸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쓰는 거는 이제 볼 밸런서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액체 밸런서를 쓰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설계 대상은 뭐냐 하면 얘죠.
여기 저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면에 레이어가 있어요. 이게 고체죠. 고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염수가 도는데 이 레이어가 이 모델에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이어가. 오케이? 그래서 이 산업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진동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설계 대상이 뭐냐면 얘인데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단계 1, 2, 3을 따라가겠죠? 단계 설계문의 정식화. 이건 뭐 이쪽 세탁기, 2조식 세탁기 전문가가 해주신 거죠. 보니까 이 2조식 세탁기는 우리가 돌릴 때 로우 모드가 있고 하이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저RPM, 로우 모드. 로우 모드에서의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최소화해달라. 그냥 하이 모드에서의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한계치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로우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는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거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공학에서의 진동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왜 설계 단계 1에서 설계 문제 정식화를 할 때 설계 요구사항 정량화를 말씀드렸죠. 여기 설계 요구사항 둘 다 진동에 관련된 건데 이 설계 대상의 경우에는 진동을 뭐로 정량을 했냐면 maximum displacement로 정량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진동 정량하는 거 뭐 아이겐 밸류도 있고 뭐 트랜스미션 레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 대상에는 저게 맞다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이 세탁기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는 거죠. 이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요구는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설계 변수 선정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이런 설계 요구사항은 저희들 듣고 보면 아 그렇겠네요 이해가는데 설계 변수 선정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 두 개의 성능 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설계 변수 선정의 중에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레이어에 여기 레이어 폭, 그 다음에 이쪽 깊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양. 요 깊이, 요 폭. 그 다음에 여기 관 속에 채워넣는 액체의 양. 요거 3개가 두 가지 맥시멈 디스플레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니까 이건 설계 문제로 봐서는 개수로 보면 좀 비교적 심플한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RPM에서의 최대 진동 변이의 상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저RPM에서의 최대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의 값을 정하라. 이 문제죠. 자, 단계 2가 뭐죠? 해석 절차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3개의 설계 변수 값을 정해주면 하나의 설계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RPM에서 진동 변은 얼마고 고RPM에서 최대 진동 변은 얼마인가 하는 걸 산출해내는 해석 과정이 필요하죠. 이거 아마 시뮬레이션도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레이어가 있고 액체가 있으니까 fluid, solid interaction도 따져야 되고 뭐 하려면 하겠죠. 저거. 그런데 이 과제를 의뢰한 산업체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 하면은 아주 공을 들여서 실험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튜브가 원래 불투명한 건데 여기서 튜브도 투명하게 이게 지금 여기 액체 밸런스가 투명하게 만들어 놨고요. 조명이 있고 초고속 카메라 다 있어요. 이걸로 촬영을 해갖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로우 모드, 하이 모드에서의 최대 디스플레이 얼마라고 메저링 하는 것 같이 다 돼 있어요. 실험 장치에. 아니 이렇게 실험 장치를 잘 갖춰놨는데 뭐 때문에 그 복잡한 시뮬레이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랜덤 에러가 있다라는 거고요.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은 시뮬레이션 반드시 시뮬레이션 때문에 생긴 approximate 에러가 있는 거예요. 바이어스 에러라고 얘기를 하죠. 에러가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 전체 정립됐다는 거는 그 에러의 정도가 엔지니어가 허용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거 있으니까 당연히 해석은 뭘 합니까? 실제 실험으로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돌리면 딱 나오는데 뭐. 저거 왜 시뮬레이션 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실제 단계 2의 그 해석 절차 정립은 뭐로 했어요? 실제 실험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말씀 메타 모델 기반 최적 설계라는 것이 유일한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설계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샘플링 실시합니다. 아까 설계 변수가 3개였죠? 그 3개의 설계 공간을 내가 뭐로 어떻게 실험성을 배치할 거냐라는 샘플링 기법을 택해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full factorial FFD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터랙션을 알 수 있는, 제가 좀 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하고 이 샘플링한 포인트에서 비싼 실험을 한 거죠. 비싼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뭐가 레이블드 데이터 나왔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걔를 갖다가 입력을 시켜서 뭘 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메타 모델을 만들 수 있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브루스 멘토, 포메토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가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해봤더니 그때는 radial basis function regression 모델이 가장 정확도가 높아요. 얘를 쓴 겁니다. 뭐야? 요건 두 개 모델이 나오겠죠. 하나는 low mode에서 maximum displacement, 그 다음에 high mode에서의 maximum displacement인데 이 두 개의 성능지수에서 다 RBFR이라는 그런 메타모델을 썼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메타모델이 나왔으니까 아까 실험할 때는 아무래도 만들고 실험 결과 갖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얘는 RBFR이라는 메타모델을 만들었더니 여기다가 설계 변수값 3개를 넣어주면 두 개의 성능지수 값이 1초 이내에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 시간이 짧으니까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최적화 기법을 여기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개발한 거죠. SDKO라는 걸 썼고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최적화를 얻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링하고 메타모델 생성한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여기서 full factorial 디자인을 썼느냐 하면 아니 설계면 3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산업체 엔지니어 분들이 아마 최대 변이가 2차식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게 3수준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변수 3개, 각 3수준 해봤자 27번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27회라 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실험을 하시는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그 인자 또는 설계면 상한을 정하실 텐데 실험 횟수는 많을수록 그 뒤에가 더 정확하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험 횟수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실험을 다양하게 하는데 뭘 이용하느냐?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풀 팩터럴 디자인을 한 것도 이거는 가장 많은 실험을 하는 샘플링을 고른 거거든요. 왜? 인터랙션 이펙트까지 다 잡아내니까 얘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실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랜덤 에러가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제 뭐냐면 아까 그 액체 밸런스 모델을 몇 개를 만든 거예요? 27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서 시험을 할 때는 반복 시험 5번을 합니다. 평균치만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7개의 그 실험에 대해서 여기서 이 5번 반복 실험을 한 겁니다. 이 평균 값을 우리가 저 RPM에서의 최대 변이 여기서 5번 평균한 거를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실험할 때 랜덤 에러가 있으니까 반드시 반복 실험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얻은 건 뭐예요? 27개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얻은 거죠. 27개 값, 요 3개의 값이 여기 쫙 나와 있죠. 거기 상응하는 저 RPM에서의 값, 고 RPM에서의 값 나온 거죠. 이걸 얻었으니까 27개의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저 RPM에서의 최대 변이에 대해서 메타모델 하나 만들고 고 RPM에 대해서 또 만드는 거죠. 그걸 할 때 뭘 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radial basis regression성이 가장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저희가 가진 옵티마이저를 돌려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걸 좀 주목해 주세요. 뭘 보시면 되느냐 하면 여기서 experiment라고 쓴 거 이건 정확한 값이에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나온 평균 값입니다. 얘가. 그래서 목적 함수가 뭐예요? low mode에서 maximum displacement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초기 설계 안에서의 이건 좀 normalize 한 거예요. 값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RBFR을 메타 모델 만들었죠. 근사 모델. 만들었을 때 계산하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랬는데 하이 모드 쪽에 가니까 정확한 실험값은 이건데 내가 만든 RBFR 모델이니까 이 정도니까 얘는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나 이 정도 쓸 수 있게 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최적 설계는 뭐로 해요? 뭐로 하느냐? 이 메타 모델 만든 거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RBFR 모델을 이용해서 최적화 기법 돌려서 최적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최적안은 뭡니까? 근사 최적 설계 결과예요. 나온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 모드에서 맥스맨스 이거 이해하면 되거든요.
얘나 똑같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 조건이라는 거 얼마 이하면 된다라는 건 이하면 똑같이 좋은 거니까. 예. 대신 이렇게 했더니 목적 함수 값은 어떻게 됐어요? 근사 그 RBF8 모델보다 이만큼 떨어졌죠. 그럼 이거 갖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확인 실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최적 설계값이 나와 있는 게 있겠죠. 그거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확인 실험을 한 거죠. 확인 실험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했을 때도 얘가 허용값 아래에 있으면서 얘가 13% 감소했다.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설계 공간에 따라서 같은 RBF 모델을 쓰더라도 각 공간에서의 공간마다 정확도가 좀 달라요. 이건 다행히 최적 설계를 했을 때 구속 조건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은 얘는 아까 좀 이게 초기 설계는 좀 불만족스러웠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값이 이건데 거의 같아요. 좋아졌죠? 여기서 이거랑 결합하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사족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이건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하면 제작하여 실험했으면 그 결과 하이 모드에서의 구속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로우 모드에서 한 13% 감소된 결과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얻기 위해서 두 개의 성능 지수가 바람직하게 나오기 위해서 세 개의 설계 변수 값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최적화 기법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말씀을 전혀 안 드리지만 최적화 기법의 그 강점이 뭐냐면 설계 변수가 3개면 3차원 설계 공간, 설계 변수 20개면 20차원 공간을 한꺼번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 변수 한 변수 안 움직입니다. 동시에 변경을 시켜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게 최적화 기법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자동 설계가 더 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 이런 조합을 하니까 앞에서 하이 모드에서의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구속 조건을 만족하면서 로우 모드에서 13%나 줄인 결과 이게 나온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세 개 설계 변수 값이 오케스트레이션이 돼갖고 그런 원하는 성능치를 다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이게 이제 이니셜 레이어였고요. 뭐 이거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옵티멀로 만들어서 시험을 실제로 확인 실험을 했으니까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 2장으로 말씀드리겠다면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거. 자,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21년째가 돼가니까 저희가 한 15년 정도 많은 산업체와 과제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쪽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카스피드 멤브레인 설계의 경우에 설계를 이제 정식화한 걸 제가 아까 소개를 했죠. 이거. 그 다음에 LBL 모델 with Immersed Boundary Condition Simulator 말씀드렸죠. 자, 조금 아까 했던 제가 보는 실험 위주로 한 건 뭐였어요? 거기서 설계 분석수가 다르죠. 네. 저 RPM에서 최소화하고 뭐 하이 모드에서 한 개씩 작아야 돼. 그거는 설계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실험의 경우는 뭐죠? 시뮬레이터에 레이블드 데이터를 27개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다 뭐예요? 내 설계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 설계 대상에 대한 도민할지 가진 피직스를 아시는 분만이 할 수 있어요. 저희 역할은 뭐예요? 이런 문제가 제대로 주어지고 해석 수단이 주어졌을 때 설계 절차. 일반적인 산업체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뭐냐면 주요 설계변 선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설계변수 후보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각 설계변수마다 성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달라요.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그 중에서 주요 설계변 선정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측 모델, 메타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많이 해봐서 내가 선정한 설계 변수는 다 중요해. 그러면 이 과정 생략하시면 돼요. 어떤 이거 하고 나 예측 모델 필요 없어. 왜? 한 번 해서 3초면 다 나와. 그러면 이거 안 하시고 이거 하셔도 돼요. 최적화 기법 바로 쓰셔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이거를 제대로 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방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같은 피도텍 같은 회사의 미션이 뭐냐 하면은
이거 우리가 이 분야는 좀 알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 부분을 Intelligent Autonomous Automatic 툴로 만들어드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법이 AI-aided Design Optimization 기법입니다. 요걸 그 다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좀 사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자, 아까 굉장히 많은 그 방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얘를 다 인캡슐레이션 해서 4개의 모듈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이 웰 스크리닝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주요 변수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메타 모델링한 기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예측 모델 생성을 하고요. 룰 베이스 옵티마이저에서 적절한 최적화 기법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자동 실행을 해서 우리가 여기 데이비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그런 종합 보고서를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AADO 기술에 뭐 이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아까 AI 디자인에 SIM도 있고 탭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걸 통해서 그 사용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설계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설계 문제 정식화와 아까 이준상 교수님 연구실한 것처럼 시뮬레이션 모델 또는 아까 액체 밸런서 설계할 때처럼 설계 변수 정식화한 거랑 레이블 데이터를 여기다 주면 AADO 소프트웨어가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수행을 해서 이런 종합 보고서 드리기 때문에 설계자는 그 종합 보고서 분석해서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로 하면 공학 설계 베스트 프랙티스로 널리 활용되는 스크린, 주요 변수 판별, 예측 모델링 최적화 프로세스 자율적으로 자동 수행하여 최적 설계 결과를 제공하고 획득된 설계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데이터 스토리텔링에 근거한 보고서 자동 생성하는 기술을 저희가 AADO 기술이라고 하고 이 기술이 성숙됐기 때문에 아까 AI 디자인의 SIM 또는 AI 탭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